한상진 교수님의 중민이론의 자기반성, 중도개혁 노선의 재정립과 민생정치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중민이론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기회이자 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중민이론은 제가 80년대 학문 논쟁 과정에서 발전시켰던 이론입니다. 생활 수준은 중류에 속하지만 의식과 문화, 실천은 민중적인 성격을 획득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독재,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 명백한 거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승 이동 경로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일반 민중, 서민의 권리가 신장돼야지 되고 복지가 신장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반 민중과의 연대를 추구했던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탈인습적인 것으로서 당연시된 다양한 인습을 과감하게 타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80년대의 논쟁에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경제적 근대화의 수혜계층으로서 주류 중산층이 분명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중산층이 등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화를 요구하고 약자와 연대하려 하고 탈인습적인 가치관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옮기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집단이 등장했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민이다 이렇게 불러서 주류 중산층과 중민이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는 최장집 교수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류 중산층과 중민의 차이, 그것을 중요한 연구의 주제로 삼고 다양한 논문도 내고 또 학회도 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장집 선생님께서 분연히 제안해 주시는 것은 그 시대는 어쩌면 지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주목해야지 되는 것은 오히려 중산층으로부터 탈락한 일반 서민, 수적으로 소수라고 최장집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들이 소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용어로는 기층민중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층민중에 대한 연구가 어쩌면 중요한 시점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이제 더 이상 주류 중산층과 중민의 관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이들 중민과 기층민중의 관계를 예의주시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수행해야지 될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오늘 최장집 선생님의 따끔한 질책과 권고, 제안을 들으면서 새삼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진정으로 존경을 표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민이론을 발전시키면서 크게 두 번의 계기에 그 나름대로 중민이론이 사회적인 다소의 인정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첫째는 87년 6월 항쟁입니다. 광범한 넥타이 부대가 시내로 나와서 민주화 시위에 합류함으로써 중민의 존재와 영향력을 의문의 여지 없이 증명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중산층이 단순히 보수적인 집단이 아니고
중산층 안에는 제가 중민이라고 불렀던 대단히 개혁적인 젊고 학력이 높고 근대적인 세력이 우리 사회를 특징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02년 노사모 사건입니다. 그때는 저도 정말 깊은 충격과 또 감흥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요한 문제는 80년대의 대학 문화와 민주화의 운동 체험으로 사회에 진입한 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보수화될 것인가, 그래서 각자의 이익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80년대에 공유했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약자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할 어떤 그런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가, 즉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대단히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약간의 관찰에 의해서 중민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사회 구조에 진입한 80년대 세대가 그렇게 쉽게 보수화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지지하고 약자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오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노사모가 등장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두 번의 경험은 저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하나마 제가 발전시켰던 중민 이론을 우리 사회 안에서 그런대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립시켜주는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뒤 중민 이론은 실패했습니다. 이 점이 오늘 저에게 진정으로 뼈아픈 대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른바 486 정치인이 있습니다. 저는 중민 이론을 발전시킬 때 줄기차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한 번에 권위주의 체제와 사회 구조에 각인되어져 있는 여러 불평등이 해소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즉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다. 한국 사회는 점진적으로 제 말씀으로 드린다면은 연속 이행 모델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어가는 모델이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한편으로는 외압 내진의 과정을 통해서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력이 제도 안에 진입하고, 그래서 새로운 피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회 개혁과 사회 민주화를 추진하는 단계별 진행이 우리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용인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를 저는 줄기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일어난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 정치적인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신인들이 대거 정치권에 들어갔고, 이 정치인들을 과거에는 386 정치인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486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정치인들이 그래도 80년대 세대를 대변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기존의 권력 구조에 쉽게 포섭되지 아니하고, 또 사회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초장기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민중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맡아야 될 소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저한테 뼈에 사무치는 질문입니다. 과연 중민 이론이 뭘 잘못했는가? 무엇을 간과했는가? 이게 제가 근래에 오래전부터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반성해야지 되겠다. 반성을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는 재구성을 해야지 된다. 중민 이론을. 재구성을 한다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이냐? 민생 정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낙관론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옛날 열린우리당 시절로 돌아가면은 그 지도부들이 허무맹랑한 낙관론을 가졌습니다. 금방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낙관론의 근거는 결국 수의 문제였습니다. 수가 많아지고 새로운 피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기존 제도가 바꿔진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나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확치 않는
오류 투성이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에다가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조금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막스 베버의 논쟁입니다. 그분은 지배사회학을 발전시켰는데요, 모든 엄청난 사회변동은 항상 새로운 이념과 함께 시작하지만 그 이념이 제도화될 때에는 반드시 권력과 만나게 되고, 그러면 잘못되면은 사회변동을 이끌이라고 기대했던 그 이념이 사실은 권력 도구가 된다. 그걸 역사상에서 누누이 발견한다. 그걸 중요한 명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념의 권력 도구화. 새로운 시대를 열기보다는 기존 체제 안에서 권력 쟁취에 몰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실패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명제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유리겐 하버마스의 명제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사회변동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사회 이행의 보폭과 속도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는 당연시된 낡은 인습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범, 새로운 윤리, 새로운 도덕이 인간 행위 구조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486 정치인들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도 약했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자각도 대단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486 정치인이 그런 인식이 부족했다고 하는 걸 질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위험을 제가 만들고 주장했던 중민 이론이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곳 저곳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실천이 필요할 때 나서서 경고음을 내고 그걸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을 제 스스로에 때 부과할 때 안 했습니다. 이게 저의 커다란 잘못입니다. 지금 지나놓고 나면은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안 했습니다. 모든 것도 아니고 안 했습니다. 왜냐? 역시 저 안에는 아직도 낙관론적인 근거에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이 집단 안에 80년대에 성장했던 새로운 가치관이 있고, 따라서 이 집단이 그런 역사적인 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제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수행해야지 될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한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상황은 나빠졌고, 제가 지난번 민주당 대선 평가위원회를 하면서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이건 틀렸다. 뭐가 틀렸나?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책임이 비단 486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한 사회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이끌어가고자 시도했던 중민 일원에게도 엄청난 과오가 있다고 하는 점을 제 스스로 인정하고 정말 새롭게 출발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각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돼야지 되는가? 두 가지 과제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사회 변동의 기본 방법론이 바꿔져야지 된다. 요즘 이 선이 얘기하는 담대한 진보에 대한 미련이나 환상을 버리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안한 것이 중도, 진보, 양날개론입니다. 진보, 중도, 양날개론은 단순한 중도도 아니고 단순한 진보도 아닙니다. 이 두 날개를 같이 펴야지 됩니다. 그것은 제 판단에는 전형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천 속에 녹아있는 노선입니다. 저는 오늘 시점에서는 아마 이 노선이 안철수 현상에 적용될 수도 있고 민주당의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분석을 제가 좀 했습니다. 오늘 2003년 시점에서 놓고 볼 때 중도, 진보, 양날개론을 지지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42.8%입니다. 그리고 진보는 없이 중도선만 주장하는 사람은 28.6%입니다. 중도 없이 진보 노선만 주장하는 사람은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싫다, 탈이념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22.2%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에서 누가 이런 중도, 진보, 양날개론을 지지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떤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의 여지 없이 일관되게 드러나는 발견을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단순한 중도 노선은 부산, 대구, 경북 여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중도, 진보 노선 양날개로는 가장 강한 것은 광주, 호남 지역이고 그 다음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입니다. 두 군데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오늘날 민주당의 현실로만 적용시켜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에 관해서 민주당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앞으로 걸어가야지 될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일관되게 변화를 요구하고 반성을 하는 능력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 바로 중도, 개혁, 양날개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등장한다고 하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중도, 진보, 양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적에 반드시 유념해야지 될 몇 가지 문제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첫째, 중요한 변동의 큰 에너지는 시민사회에서 옵니다. 그래서 시민의 창발력과 시민의 투입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열어야지 된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 이에 못지않게 제도가 여기에 호응하는 정도 능력이 개선되고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되어야지 됩니다. 그걸 위한 두 번째 조건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시민사회에서 출발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도권 안에 투입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시민운동이 정치를 지배하거나 정치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거나 이러한 월권을 행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자기 역할을 해가면서 상호 보조하고 상호 연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 하나가 하나를 석권해서 거기에 강요하는 그런 모델은 정말 그것은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한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상호 존중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룩해야 될 것은 바로 민생 정치를 복원하고 확립하는 과제다. 이것이 중도, 진보, 양날개론의 기본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간다고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정말 이제 민생 정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 자료를 좀 제시했습니다. 크게 보아서 민생 정치의 파라다임이 하나가 있고요. 한반도 평화 안보 파라다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해서 한번 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 정치 그 자체 안에서 보면은 하나는 국민의 권리 표현의 자유가 늘어나고 개인의 행복과 권리가 증가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결합이 되는 한 파라다임이 있습니다. 이 파라다임은 다른 한편에 있는 것으로서 예컨대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해야지 된다, 시장 중심으로 모든 걸 경쟁체제로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과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입장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과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의 가치 지향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제 분석에 의하면 한결같이 민생정책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에 투표했던 사람은 민생정책을 지지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또한 정부 중심 패러다임, 시장 중심 패러다임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이 민생정책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말 그 유권자의 가치 지향과 정책 선호에 대해서 좀 잘 판단했다고 하면은 바로 이 부분에다가 한번 승부수를 던졌으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났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민생정치를 끌어와서 포장을 했습니다. 효과는 봤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진면목은 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적인 얘기지만 정말 아쉽고 참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축은 평화와 안보 축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동북아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 대등한 대칭 관계가 있습니다. 한쪽은 평화고 한쪽은 안보로 가는 쌍방이 다 같이 경쟁력이 있는 그런 구도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유권자 지형이 전체적으로 모아서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을 비판해야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현재 이렇게 지형이 쏠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박근혜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민주당이나 또는 문재인 후보 쪽에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 진보, 양날개론으로 우리가 나아갈 경우에 최대의 과제는 민생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기반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 진보, 양날개론과 민생 정치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독점물이거나 또는 안철수 현상의 독점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지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양쪽 다 상당한 의미가 있고 함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안철수 현상을 특징짓는 몇 가지의 고유한 것들이 나옵니다. 즉 민주당이나 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어떤 지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저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 민생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모호합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지형이 어떻게 갈 것인가는 민주당의 허기에 따라서 달라져 있고, 또는 안철수 정치인 개인의 앞으로 향보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다분히 좀 유동적인 어떤 상황으로 저는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발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현상의 핵심에 새로운 복합적인 유권자층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분석이 지금 나옵니다. 좀 있으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그게 민생정치건 안반도 평화건 아니면 대북정책은 어디건 간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된 유권자가 등장을 해서 안철수 현상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은, 그냥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정당이나 정치에 대한 실망이 중심이 되어서 안철수 현상을 끌고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건 그냥 가시적인 현상이고,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된 유권자층이 등장해서 이 유권자층이 안철수 현상을 밑으로부터 끌고 간다라고 하는 명제가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잘 분석해야 될 과제이고,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 신당을 만들 때 그 신당의 미래는 탄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받쳐주니까요, 이게.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어느 지점까지 그게 통용이 되고 어느 지점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규명이 돼야지 될, 오늘 학술대회에서 그 점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규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는 학술대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선생님의 기조 발표는 매우 파격적이면서도 자기 성찰적인 아주 귀중한 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486 정치인의 신뢰가 약화되었다든지, 또 이념의 권력 도구화 문제,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 중도, 양날개론과 민생 정치의 연결 같은 것은 두고두고 저희들이 탐구를 해봐야 할 주제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상진 선생님의 그 중민이론은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최장집 선생님의 노동정치론 혹은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론과 같이 해방 이후 우리 한국 사회과학계가 생산한
가장 그 독창적이면서도 그 선구적인 이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그 후학들은 저 개인적으로도 무슨 민중의 중산층화, 중산층의 민중화 이런 태제도 생각해 보았고, 또 노사정이라는 그 3자 모델에 더해서 시민사회를 포함시키는 이 뭐 노사정민, 요즘에 새롭게 부각이 됩니다만 이런 모델들도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 선배 학자들께서 최근에 와서 새롭게 또 이론의 지평을 발굴하고 심화시키는 것을 보니까 저희 그 후배들이 게으르지 않나 하는 이런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곧 이어서 세 분의 전문가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25분 이내로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휴식 시간이 원래 계획은 4시 20분에서 4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4시 10분경에 마치고 2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어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발표자는 그 한양대 석좌 교수, 이 보통 석좌 교수가 아닙니다. 한양대학에 두 분만이 그 아주 엄선된 그런 석좌 교수인 심영희 선생님의 80년대 세대의 현주소와 민주당의 과제에 관한 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0년대 세대의 현주소와 민주당의 과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그러니까 왜 80년대 세대에 초점을 두는가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에 그 대선이 있고 난 이후에 보도에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50대의 반란이라든지 베이비 부모 세대의 뭐 반란이라든지 이런 기사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데서 보면은 50대가 기대와 달리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에 투표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을 하면서 왜 그랬는가, 아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과연 세대인가? 우리는 사실 세대와 연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매우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베이비 부머는 세대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 수동적인 것이고, 우리가 보통 세대라고 말하는 80년대 세대, 중민 세대라고 말할 때는 어떤 그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그 세대 나름의 어떤 또 특이한 그러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특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0년대 세대를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80년대 세대가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주화 투쟁을 경험을 했고 87 항쟁도 경험을 했고, 아까 한 교수님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그 노사모 현상도 만들었고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특이한 성향이 일생 내내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어떤 그런 공유한 역사적 경험은 별로 발견되지 않고, 다만 이제 그 비슷한 그때 태어난 연령대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연구를 보면은 베이비 부머나 50대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이 중민 또는 80년대 세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습니다. 연령을 따져보면은 80년대 세대는 44세에서 53세,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와 약간은 겹치는 중복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그 개념이고,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역사적 경험을 공유해서 그 특징을 일생 동안 유지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사회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세대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 80년대 세대를 가지고 한 교수님은 중민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80년대 세대가 과연 18대 대선에서 어떤 투표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역대 대선을 훑어봤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소위 말해서 등을 돌렸다 그러는데 과연 등을 돌렸는가, 뭐 이런 이제 기본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80년대 세대를 기본 분석을 하는데 비교를 위해서 다른 집단들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비교를 위한 집단은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 기성세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디지털 세대는 보통 많이 이제 사회학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0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소위 2002년 월드컵의 경험을 공유했던, 그래서 온라인 소통을 매우 잘하고 그런 그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이제 자기 표현을 잘하는 그러한 이제 세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일부 전에는 오히려 보수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지만 한 교수님은 디지털 세대도 80년대 세대와 비슷하게 중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세대는 사실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만 빠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90년대 세대는 어떻게 보면 80년대가 거의 매일 그 학교에 대학에서 데모하고 뭐 한 최루탄 속에서 살았던 세대라고 한다면 90년대 세대는 비교적 그런 학생 운동이 좀 뜸해졌고 학생들은 상당히 그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이제 자유를 추구하면서 학창 생활을 했던 그러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약간 차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해봤고요. 그 이상, 그러니까 54세 이상을 전부 기성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집단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제 자료는 이제 그 중민의식 조사와 국민의식 조사 자료를 이용을 했고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과연 민주당 80년대 세대가 민주당의 등을 돌렸는가 하는 것인데 표를 뭐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 3-2를 보시면 18대 대선에 그 투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번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대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20대, 30대일수록 좀 연령이 낮을수록 훨씬 더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다 이런 이제 보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 디지털 세대, 90년대 세대는 민주당 지지가 많습니다. 67%, 69.3%. 그 다음에 이제 그 80년대 세대를 보면은 50대 50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성세대는 73.9%가 새누리당을 찍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그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대 대선의 결과를 쭉 이제 살펴보니까 97년, 2002년, 2007년, 2012년을 쭉 살펴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표가 있습니다. 표 3-3에 보시면 2002년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에 80년대 세대가 민주당 후보에 찍은 그 비율은 60.1%입니다. 2012년에 민주당 계열에 찍은 표는 문재인 투표에게 찍은 표는 43.38%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지지자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이 과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또는 이 80년대 세대가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가치지향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변수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살펴본 변수는 이제 경제적 사정이 어떠했는가, 불안이 높았는가 하는 그런 한 가지, 그다음에 대북 관련 또는 평화 관련 변수가 어쩌했는가, 그다음에 후보와 관련된 변수, 그다음에 이제 당과 관련된 변수,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그 표와 연결이 많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후보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정당에 대한 지지,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으로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55페이지의 표의 사회치를 보면 그 이제 민주당에 대한 느낌이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네 가지 집단 중에서 80년대 세대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지표를 통해서 물어보았는데 그 10가지 지표 모두에서 80년대 세대의 지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아마도 그 80년대 세대의 투표에 관련이 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당의 지지와도 물론 연결이 되는데 당의 지지도 80년대 세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 그러한 쪽이 많았는데 그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보면은 그 디지털 세대, 90년대 세대, 80년대 세대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정말 80년대 세대가 변했구나 이런 느낌을 아마 가질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세대의 가치 지향이 과연 변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중민 세대와 디지털 세대, 80년대 세대와 2000년대 세대를 비교하는 가치 지향 조사를 했습니다. 앞에서 한 교수님께서 486 정치인에 대한 조사에서 486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나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486 정치인이 아니고 80년대 세대 전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세대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 또는 80년대 세대에 대해서 다른 디지털 세대나 다른 세대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표가 61페이지에 있습니다. 표 5-1인가요? 를 보시면 거기서 12가지 가치 지향이 있습니다. 이 12가지 가치 지향 중에 표 5-1은 이제 하나는 디지털 세대가 본 자기 자신의 모습, 또 하나는 80년대 세대가 본 자기 자신의 모습. 이렇게 자화상입니다. 스스로 자기 세대를 평가한 그런 자화상인데 이거를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특히 매우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가치관의 부분에서 80년대 세대가 훨씬 더 그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세대가 자기 자신을 아직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우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 또는 참여 정신이 강하다,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약자를 돕는데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특이한 것은 보수적이다에서 80년대 세대가 자기 스스로를 상당히 이미 보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3.3점입니다. 그리고 진보적이다라고 본 것도 보면은 51.2%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50% 정도, 이건 프로가 아니라 점수인데 그 정도로 이제 보수 80년대 세대가 그 전에 비해서 보수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 2005년에 이런 똑같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2005년 조사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료에서는 같이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이게 왜냐하면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만약에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한다면 2005년에 훨씬 점수가 높고 2013년에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점수가 2005년에 더 높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더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대부분의 그런 그 도덕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가치에 있어서 디지털 세대보다 80년 세대가 훨씬 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63페이지에 있는 그 표인데 표 5-4입니다. 약자를 돕는 일에 대한 의견과 적극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약자를 중민 세대의 특징은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혜택을 받아서 자기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러한 점수로 본다면
찬성하는 점수가 중민 세대의 경우 80년 세대의 경우에는 73.5로 디지털 세대보다 높습니다. 또 정말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렇게 약자를 돕느냐라고 이제 하는 걸 물어보았을 때도 80년 세대가 디지털 세대보다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80년 세대가 아직까지 그러한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80년 세대 비록 486 정치는 조금 나쁜 평가를 받고 있고 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80년 세대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력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러한 80년대 세대를 정치권에서는 정말 가장 이미 뭐 민주당이나 안철수 집단에서 봤을 때, 안철수 의원 쪽에서 봤을 때 젊은 세대는 많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기성세대는 이미 새누리당 편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접근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집단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80년 세대를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80년 세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80년 세대의 이런 그 가치 지향, 그 다음에 현주소 이런 거를 고려해야지 이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주소를 아까 그냥 확 넘겨 띄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다면 경제 사정을 보면은 사실 경제 사정은 매우 어려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46페이지, 47페이지 표 4의 1에 보면 경제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 사정은 뭐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집단은 역시 젊은 층입니다. 아까 최장집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에서 매우 그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걸 느끼고 있고 한데 그 80년대 세대도 보면은 상당히 그 어렵게 느끼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이 청년 세대 쪽으로 가깝게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제 사정으로 인한 불안, 아까 그 신문 기사들 중에 불안이 50대 영혼을 잠식했다라는 굉장히 아주 그런 이제 제목이 있었는데 과연 정말 불안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표 4-2를 보면은 일상생활 불안 요인을 4가지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사회 경쟁이 심해 언제 낙오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가족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더 경제 위기로 집안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는 것이 외롭고 적막하다. 이 4가지 중에서 중간 2가지가 이제 가장 높은 것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중간 2가지를 보면은 이제 경제로 인한 불안감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을 보면은 80년대 세대는 거의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와 비슷하게 매우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불안이 50대 영혼을 잠식했다 막 이런 그런 기사나 50대 반란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불안이 높을수록 새누리당을 찍었다라는 거를 이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안이 높은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투표자들을 비교해 봤을 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많이 찍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불안이 높을수록 거기에 새누리당이 잘 대처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찍은 것이냐 이런 명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로 제가 봤던 것이 이제 북한 체제와 그다음에 이제 평화 선호 지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상당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평화 선호 체제와 관련해서는 80년대 세대가 매우 높은 그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의 인권이라든지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또한 굉장히 찬성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선호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북한 체제 비판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거의 그 기성세대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약간 뭐라고 서로 모순된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대북 체제 비판이라고 하는 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 그다음에 이제 후보, 이제 정당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정말 이 80년 세대 이미 그 이렇게 어디를 찍을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민주당 또는 안철수 의원 쪽에서 아마 80년대 세대를 매우 공략을 할 가능성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80년대 세대를 위해서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경제 사정과 관련된 것도 물론 많이 이제 고려를 해야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북 비판과 평화 선호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많이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있다가 그 발표에서 나오겠지만 사실 안철수 지지자의 그 내부 집단을 봤을 때 이러한 것이 이제 보수와 진보가 이제 함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민주당을 어떻게 쇄신해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민주당이 보다 모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매력적인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무희 교수께서 향후 뭐 민주당의 이 선거 전략이나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흥미로운 그 분석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심 선생님의 그 주요 주장의 하나를 조금 이 패러디해서 말씀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80 세대는 완전히 변심한 애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는 노래를 80 세대에게 불러야 할 것 같아.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변한 것 같지만 여전히 보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 하는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발표자는 한신대 우리 김종엽 교수님이신데 일찍이 행복의 정치학, 웃음의 정치학이라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저술하신 경력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예, 소개받은 김종엽입니다. 오늘 저 중민재단에서 개최하는 이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에서 얘기해 주신 한상진 선생님이나 신여희 선생님의 논지와 잘 연결되는 논의를 제가 할 수 있을런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민 이론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신여희 선생님이나 제 뒤에 발표하실 최종숙 박사께서 상당히 경험적인 연구를 잘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제가 발표하려는 주제는 조금 전망을 넓게 잡고 있고 거시적이어서 조금 잘 연결되지 않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야를 좀 넓혀서 본다는 점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선생님 밑에서 사회학 공부를 열심히 배웠었고 밑에서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선생님께서 제시하시는 여러 가지 개념 구도 크게 보면 예를 들면 근대화 이론 그리고 성찰적 근대화 이론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중민 이론을 분석하고 탈물질적인 가치관의 변동을 추적하는 이런 개념 구도에서는 좀 벗어나서 세계 체제론, 분단 체제론, 87년 체제론이라는 개념적인 연관 속에서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 도식이 내면적으로는 저는 한상진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이론적인 도식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발표된 글 수준에서는 그런 전맥 지점들을 명료하게
했고 그런 것들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이 발표 자리에 나서는 걸 좀 저했었는데 일단 돼 있는 수준에서 발표하실 것을 권유하셔서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 사회, 그럼 제 논문 발표된 얘기를 좀 더 전개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시대 감각을 일깨워 본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를 해방 후의 한국 사회를 좀 간결한 도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략 1945년 해방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어떤 체제로 갈런지에 대해서 해방된 한국 사회에 극심한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흔히 해방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해방 공간에서의 거대한 투쟁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세계사적인 냉전의 형성과 맞물려서 한국 사회가 전쟁을 경험했고요. 전쟁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 사회 발전의 모델을 찾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방황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어떤 민주화의 열망이 4.19 혁명으로 쏟아져 나온 반면 사회를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하기 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5.16 쿠데타가 발생했고 그래서 대략 우리가 박정희 체제 이전 시기를 어떤 분단 체제 형성기이자 또 한국 사회 발전의 방향이 불명료했던 시기라고 본다면 비교적 분단 체제가 안정화되어 있고 박정희 체제가 수립됐던 시기를 대략 한 25년간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사후에 수립된 전두환 정권을 우리가 연장된 박정희 체제라고 생각한다면 대략 4반세기를 박정희 체제하에 살았고 그 이후 민주화 이행 이후에 현재의 시점을 87년 체제라고 명명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라고 명명한 것은 이 체제가 어떤 뚜렷한 성격으로 명명하기에는 어떤 잠정성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87년 체제의 여러 가지 분석을 전개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것을 박정희 체제로부터의 탈피 또는 이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체제를 규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체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우리의 권위주의적인 측면은 대자본과 국가와 은행이라고 하는 3자 동맹의 발전을 이끌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중 부문을 배제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주화 이행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가 대체로 가졌던 큰 프로젝트는 이런 사회 전부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국가 체제로부터 사회를 해방시키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해방에는 역시 민주화 진영이 전체 사회를 민주화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대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국가의 하이 파트너였던 자본이 자립화를 시도합니다. 저는 그것을 자유화 프로젝트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민중 부문이나 국가 자본 부분 모두가 탈박정희화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체제의 다른 한 축이었던 발전주의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87년 체제를 통해서 처음에 87년 체제의 출범기에는 뚜렷하게 테마화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뚜렷하게 테마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87년 체제를 통해서 발전주의 자체가 위기에 처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어떤 체제의 발전 전략인 동시에 대중들의 정서 안에 파고든 어떤 사회 통합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대 사회를 수립하게 되면 근대화의 굉장히 중요한 성과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정치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한 사회 내에 배제 없이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역량은 대개의 경우 이런 배제 없는 포함을 실현시킬 수 없게 됩니다. 이 배제 없는 포함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해서 전체 사회의 규범적 원리와 체제 능력 간의 긴장이 발생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을 시간적인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발전주의는 현재의 불만을 시간의 축으로 이행시켜서 현재의 불만을 미래에 충족될 것이라는 기대로 바꾸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정한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발전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빙성이 형성되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의 기대 지평을 형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대체로 외환위기를 통해서 가시화된 형태로 저발전 사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로 저발전 사회가 상당히 심각한 분배 투쟁을 야기했다고 생각됩니다.
흔히 한국 사회를 지금 묘사하는 말로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본다면 각각 뭔가 대응하는 시대에 유행하는 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단하다라는 데서 노동 중독의 사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독학자 중인 현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가 노동 중독의 사회이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착취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자기 착취 측면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걸 보여줍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아마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한 어떤 힐링 열풍 같은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대량 소비하고요. 이 힐링이란 말 안에는 어떤 한국 사회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처의 정서가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불안하다는 말은 기대지평이 이제 더 이상 희망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 주석의 6번에 보면 대학생들이 장래 희망 중에 하나로 명문대학 학생들조차 부모만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청년 세대가 부모보다 잘 살기 어려워진 최초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발전주의 자체의 실패로부터 발전주의로부터의 이탈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발전주의적인 그의 실패 속에서도 발전주의의 환상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착취하는 것이고 미래의 자원을 당겨 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의 가장 쉬운 방식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용카드 대란에서 보듯이 일종의 미래 착취의 대표적인 형태로 대출 사회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발전된 금융기법과 결혼해서 일종의 금융적인 약탈 사회를 형성했고요. 이것이 가계대출 1000조, 정부 공기업 채무 약 1000조에서 보듯이 민간 부분이나 공공 부분을 가리지 않고 미래를 착취하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한편 개인의 수준에서 발전주의를 자신의 개인적인 자기개발의 형태로 나타내는 신자유주의적인 자기개발도 일종의 강도 높은 자기 착취의 테크닉을 개발하는 발전주의 유산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복지담론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발전주의의 신빙성 상실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복지담론 안에는 지금까지 선차적으로 배제 없는 포함을 시간적인 긴장을 시간적인 통합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던 것을 사회적 유대의 차원으로 사회화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담론을 단순히 그것의 그 복지를 육아 수당을 얼마 주느냐, 연금 제도를 개혁하느냐 하는 제도적 비전 이전에 어떤 근본적인 발전주의로부터의 이탈의 징후로 이해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도덕적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한편 한국 사회에서 특히 민주당이 김대중 그 대통령을 통해서 집권을 한 이후에 심해진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흔들리는 분단체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의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의 한 축이 민주화됨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민주화를 통해서 세계사적인 냉전 해체 이전에 분단체제를 흔들고 동요시켜 왔다는 것은 한국 민중의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적대적 상호 의존의 약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적대성의 약화라는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비적대적인 상호의존과 상호의존 없는 적대라는 두 가지 방향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6.15 정상회담 그리고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화해협력의 과정이 적대성을 낮추는 상호의존을 심화시키는 과정이었다면 특히 MB 정권 이후의 5.24 조치라든가 그 이후에 연평도 포격 사건, 최근에 북핵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들은 상호의존은 약화되면서 적대가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은 가상적으로 동원돼서 통치의 자원으로 활용되었지만 현재의 긴장은 그런 통치의 자원을 상회하는 내적 동력을 가지고 적대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단체제의 동요는 분단을 남한사회 내부로 재진입시키고요. 그러므로 해서 정전과 함께 형성됐던
그 남북 간의 이념 갈등의 결빙이 풀려 나오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인 적대성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문화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서 최근에 뭐 일베 현상 같은 것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전주의 헤게모니 상실과 분단의 남한사회 내부로의 재진입이라는 두 가지 현상을 염두에 둘 때 한국 사회에서의 87년 체제 형성기를 특징 지었던 균열 구조가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이념 균열과 그리고 경제 균열을 중심으로 하게 되며, 지역 균열은 이러한 균열의 대리 변수 형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그 균열의 교차 축으로부터 아마도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안보는 보수, 그리고 경제는 진보, 이런 형태의 발상법들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진보 정당의 내적 분열이라든가 민주당의 노선의 혼선,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중들의 복잡한 반응들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한국 사회 전체의 변동을 이제 정치 체제 수준에서 좀 더 좁혀 본다면,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회는 대통령제 그리고 단순 다수제의 소선거구제에 입각한 정치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대적 정치 분화 속에서도 행정을 담당하는 대통령이 의회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되었고요. 이런 의회의 기능 부전이 오히려 더 뛰어난 대통령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런 그 정당 체제의 기능 부전이라든가 또 문제 해결 능력의 약화 때문에 새롭게 분화되고 복잡해지는 사회 균열들이 대의되지 않는 현상들이 생겼고, 이런 산재한 불만들이 그것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운동을 발생시켰다고 생각됩니다. 대체로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뚜렷하게 시민운동이 정당개혁운동에 뛰어드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진보 정당들이 자신들을 조직화해 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승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도 잠깐 나왔지만, 노사모 현상에서 보듯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 국면에서 카리스마적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카리스마 대중운동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 개혁의 어떤 그 87년 정치 체제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는 문턱을 넘지 못했고요. 문턱을 넘지 못할 때 정치적인 여러 계기들 속에서 정당운동, 시민운동, 그리고 카리스마적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카리스마적 대중운동이 교차 출현하는 현상을 보여왔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되돌이켜 본다면, MB 정부 하에서 MB 정부가 특히 대규모의 발전주의적 정책을 대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등 대규모의 발전주의 정책을 폈는데, 그것의 성과가 신통치 않았고요. 또는 심각한 문제를,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는 편이었고, 또 87년의 협약이라고 할 만한 어떤 정치적인 민주화의 기본 수준 같은 것들에 대한 위반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대선 무렵 그리고 최근에서 나타나듯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든가 또는 총리실에서의 민간인 사찰 같은 것에서 보듯이 87년 민주화 이행의 합의라고 할 만한 것들을 위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이 조기에 촛불 집회에서의 대중운동으로부터 출발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저항이 점차 선거 국면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인지적 동원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수렴점이 강하고 응집력을 가졌기 때문에 시민정치라고 할 만한 현상을 나타냈고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정당들 간의 연합정치를 가동했고, 그것이 총선 국면에서 실패하게 되자 안철수 현상이 대규모로 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현상은 87년 체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출현했던 카리스마적 대중운동의 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 어떻게 본다면 87년 정치체제 역설적인 귀결, 즉 문제의 주요 원인인 대통령제를 통해서 다시 정당체제의 기능부전을 해결하려는 경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체제에 대해서 반정치적인 성향과 능동적인 어떤 정치라고 하는 두 흐름을 결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지 기반의 수준에서도 안철수의 지지 기반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상당수가 포진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도 포진하고 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안철수를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폭넓은 축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펼쳐진 정당 스펙트럼에 대해서 수직적인 어떤 새로운 상징의 출처가 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는 어떤 현재 우리 사회의 정당 스펙트럼의 수직으로 형성된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정치적 성공도 이 수직으로 형성된 축을 견제하고 자신의 상징을 새롭게 구성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는 의원은 이제는 안철수 의원이 되시는데 대선 국면까지만 본다면 정당 기반이 없는 카리스마 지도자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경로를 겪었고요. 대선 막바지까지도 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난 대선에는 기존의 카리스마에 비하면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것과의 전맥도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당도 없고 대중운동도 없는, 그래서 민주당도 없고 노사모도 없는 노무현과 같은 모습을 띈 안철수 후보가 어떤 그런 조직 기반의 약점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문턱을 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대체로 정당의 경우에는 이제 원리 자체가 조직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하는 기준에서 어떤 무차별이 나타나죠.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일단 정당원이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의 정치적 수행성에 따라서 평가가 되지만 안철수 의원이 대선 국면에 보인 것 같은 어떤 선거 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 형태라든가 뭐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중심과 주변이라고 하는 분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 캠프에도 활동했던 고원 교수의 이야기를 주석에서 인용했듯이 캠프의 지도부라고 하는 것이 캠프에 들어오는 순서라든가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조직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의 나르시시즘적인 순환도 강하게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이 정치개혁에 대해서 모두 온 국민이 안철수 후보의 입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의원 수를 축소한다든가 하는 잘못된 제안들을 하게 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난해 대중들이 정당 연합정치에서 실망하고 연합정치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할 때 그 대안을 응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심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가 가졌던 어떤 조직적인 한계라든가 정치 비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의 야권 전체에서는 커다란 손실이었던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앞으로는 뭐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가다듬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맺은 말을 읽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은 유기적 위기의 시기였다. 대중과 정당 간의 연계에 심대한 균열이 형성되었고 우리 사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는 움트고 있었지만 어떤 정당도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그것은 유기적 위기였다. 이 위기의 전면성을 보여주는 대중적 표현이 반한나라 비민주라는 구도였다. 이런 위기에 대해 기존의 정당들은 한편에서는 지도자 정치로 대응하고 다른 한편은 연합 정치로 대응했다. 그리고 총선에서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자 정치가 승리했다. 이어서 닥쳐온 대선에서는 대선의 본성상 카리스마적 지도자 정치가 전면에 부상했다. 그리고 이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은 승리했다. 이렇게 이행을 향한 탈피운동은 총선과 대선이 끝나자 여전히 이행의 예행 연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87년 체제의 익숙한 풍경이 되돌아왔다. 분단체제 회체 움직임은 MB정부 시기에 이어 다시금 지연되었다. 진보정당운동은 형해화되었고 사회운동은 초라한 형태로 나왔다. 그 대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양대 정당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했다. 두 정당으로서는 유기적 위기의 시기를 성공적으로 봉인한 것이다. 하지만 봉인은 그리 견고하지 않다. 대선 결과는 우리 사회가 좌우파로 정렬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새로운 유권자 정렬과 그것의 토대로 작동하는 시민 정치가 정당 체제의 수준에서 새누리당, 민주당의 불만족스러운 양당제로 수렴되는 상황이다. 이런 비대칭적 상황으로 인해 대의하는 것에 우위에 대한 대의되는 것에 불만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현상은 여전히 연소하고 있는 불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밑에는 분단체제의 동요와 발전주의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전자의 경우 동요의 진폭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동향에는 94년 1차 북핵 위기 20년간의 교착 국면의 문턱을 넘겠다는 의지가 어른거리고 있다.
분단체제 안정기에 비하면 분단체제 동요기는 더 평화적인 상태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가상적인 긴장을 의도적으로 동원하던 분단체제 안정기보다 더 높은 수의 불안을 항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저성장으로 인해 발전주의 약속은 이제 유효성을 상실했다. 주거, 육아, 교육, 의료, 노년, 부양 같은 재생산 영역 전반에서 박정희 체제로부터 몇 걸음도 채 벗어나지 못한 채 그것을 떠받쳐온 고도 성장을 이룬 우리 사회에서 불안은 그야말로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 이 터질 듯한 긴장 상태에서 우리 사회는 그 모든 문제적 패턴의 발생처였던 박정희 체제의 상속자에게 문제 해결을 되맡겼다. 하지만 상처 입은 창만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 신화세계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80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향한 움직임이 봉인을 찍고 재출현하는 것은 금세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것이 사회적 합의와 그것을 실현할 정책 틀을 만들어내는 데 이를지, 즉 체제 전환의 문턱을 넘을지는 예단할 수 없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체제 변화 혹은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최근의 정치 상황 또 안철수 현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과학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87 체제 청산론, 개선론, 극복론 하는 것들이 아주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엽 선생님도 지적을 잘 하셨고 또 이번 대선 결과에서 나타났지만 87 체제 이전에 그 이전의 박정희 체제 또한 아직 제대로 청산되고 있지 않은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갑자기 좀 깨닫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체제 전환 개선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헌법 개정의 문제가 반드시 저변에 어디에 있은가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좀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제를 하실 분은 충북대학의 최종숙 선생님이십니다. 그 주제는 복합적 유권자층의 등장, 안철수 지지 집단의 분석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최종숙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목은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 유권자층의 등장, 안철수 지지 집단 분석이고요. 복합적 유권자층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이 개념은 진보적 가치 지향의 일부와 보수적 가치 지향의 일부를 공유하는 그런 유권자층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한상진 선생님께서 중민 현상, 그러니까 중도와 진보의 양날개론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영희 선생님께서도 아까 80년 그 80세대와 이제 그 현재 안철수 현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역시 이제 좀 더 이제 발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종엽 선생님께서 이제 구조적 배경, 안철수 현상이 등장한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 발표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앞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대선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단연 안철수 현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비정치인이었고요. 그렇지만 단숨에 여당 후보의 대세론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사퇴하기 직전까지도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정치가 시작된 전후를 비교해 보면 안철수가 출마 선언을 하기 이전보다 이후에 안철수 현상이 더 답보 상태를 보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안철수 이전에 대부분의 제3 후보들이 본선 경쟁이 본격화되면 지지율이 급락했던 것과는 달리 안철수의 지지율은 안철수가 대선 출마 선언한 이후에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었더라면 안철수가 대선에서 승리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뭐 법률 스님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캠프에서 관여하셨던 김민전 교수 이런 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철수가 2011년 이제 박원순 이제 현재 서울시장이죠.
이게 후보직을 양보할 때처럼 지지율이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명백히 승기를 잡았다고 하기 어려운 시기에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만일에 2011년 가을처럼 2012년 가을에도 안철수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더라면 국민의 호출을 강조했던 안철수가 후보직을 사퇴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철수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오히려 안철수 현상의 파급력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고 결국 안철수가 후보직을 사퇴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제 축사를 해주신 최장집 선생님의 경우에는 안철수 정치가 지나치게 정치 쇄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8대 대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치 쇄신이라고 하는 쟁점이 부차적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안철수 정치가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서 정작 중요했던 경제 민주화, 민생 문제 이런 것들이 뒷전에 놓이게 되었다는 이제 주장이십니다. 그리고 손우철 이제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반대로 정치 쇄신 중심의 안철수 정치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평가들이 모두 나름의 예리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생 문제가 아닌 정치 쇄신 중심의 안철수 정치가 과연 안철수 현상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 하는 이제 질문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안철수 정치가 시작된 근원은 결국 안철수 현상에 두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안철수 정치에 대한 평가는 1차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안철수 현상을 실제 현실 정치에 제대로 발현해냈는가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현상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왔던 제3후보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87년 이제 민주화 이행 이후에 6번 대선을 치렀는데요. 대통령은 대체로 다 아시겠지만 2개의 정당에서 이제 번갈아 배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경쟁은 대체로 다자간 대결의 형태를 띠었죠. 그래서 양대 정당 밖에 이제 후보들을 보통 통과를 해서 제3후보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이제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거대 양당 후보들과 분열하거나 또는 이제 그 중에 한쪽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제3후보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에 저항투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자로 이제 서울대 계시는 강원택 교수님이 계신데요. 저항투표는 이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단순 다수제가 지배적인 영국에서 보수당, 노동당, 양당 모두의 불만이 있는 유권자가 일시적으로 제3당인 자유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형태를 일컫던 말입니다. 이때 제3후보에 대한 지지는 기존에 지지하던 정당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 때문에 제3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라기보다 기존 정당에 대한 경고, 항의의 의미가 1차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른다면 안철수 현상의 등장은 제도화되지 못한 우리 정당들의 허약성 그리고 그것과 맞물린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안철수가 자신의 정치 참여의 1차적 목표를 정치권의 개혁에 이제 두고 있다고 천명한 것도 사실은 이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뭐 중요한 건 당연하죠.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제3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제3후보들이 높은 지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뭐 지금과 뭐 다를 바 없었던 2007년 17대 대선만 보더라도 여러 명의 제3후보들이 등장했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이들의 득표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3후보가 기성 정당들로부터 이탈한 대중의 지지를 견인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안철수의 경우에는 1년 이상 30% 가깝게 지지도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일시적으로 흡수한 저항투표를 일시적으로 흡수한 그런 이제 후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정치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지나치게 네거티브한 소극적인 전략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요인이 안철수가 이제 그 30% 가까운 유권자층을 견인하도록 했는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고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제3후보 현상이 이제 원인을 다루고 있는 로젠스톤 뭐 등의 이제 그 사람들은 제3후보의 매력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이 지닌 특징을 그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제 매력적이라고 느낄 때 형성된다는 점에서 관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의 매력이란 정치인의 지지자들이 이제 그것이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은 지지자들의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철수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철수 지지자들에 의해서 표출된 어떤 열망을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안철수 현상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안철수가 갖는 매력과 그다음에 지지층 분석,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로 표출된 대중의 열망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제 대체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다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안철수에 대한 지지를 그냥 보수 정치인에 대한 지지의 일종으로 평가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으로 오실 장덕진 선생님이 그러니까 안철수를 이제 예컨대 남자박근혜 이렇게 이제 부른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장덕진 선생님은 18대 대선 이제 국면에서 유력 후보들의 지지 집단을 분석하면서 야권 후보 지지자들의 가치관은 탈물질적인 반면에 안철수 지지자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은 강한 보수성 그리고 물질주의성을 이제 공유한다는 점을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덕진 선생님과는 전혀 정반대 얘기를 하는 이제 그 부류가 있는데요. 안철수에 대한 지지를 진보적 유권자층의 등장으로 파악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성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에 대한 지지층이 2030대의 젊은 세대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가주의에 대한 탈권위, 성장주의에 대한 탈물질, 권위주의에 대한 개인의 자유 이런 식으로 탈물질적 가치관을 갖는 세대의 등장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두 입장은 상당히 대립적이면서도 또 이제 공통적인데요.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보수, 통상적인 진보의 틀을 염두에 두고서 안철수 지지층을 그 가운데 하나에 편입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안철수 지지층을 일관된 보수층으로 규정하면서 예컨대 경제적으로 성장, 대북에선 안보, 물질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자동적으로 규정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안철수 지지층을 일관된 진보층으로 규정하면서 경제에선 민주화, 대북에선 포용, 복지, 탈물질주의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 그 안철수 현상이 이제 막 등장을 했을 때 세 번째 또 다른 이제 연구자들은 안철수의 매력 또는 안철수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단순히 보수적 가치 혹은 진보적 가치로 일관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이제 또 지적을 해왔습니다. 문강형준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성장 중심의 구시대 자본주의를 상징했다면 안철수는 창조와 나눔을 강조하는 휴머니즘적 자본주의를 상징한다고 말하면서 안철수를 착한 이명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냉소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정혜구 선생님의 따뜻한 시장주의라든지 김윤태 선생님의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의 동시적인 대변, 착한 승자, 공익과 이윤의 추구의 양립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논의가 여전히 인상적인 논평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여전히 경험적인 어떤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의 이 발표는 그것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러한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안철수 지지층이 이제 보수 이념 집단과 진보 이념 집단이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 집단이 매우 이질적 집단, 막 말하자면 잡동사니 집단 같은 그런 것들이고 따라서 쉽게 헤쳐 모일 수 있는 집단이라는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안철수 지지 집단 내부 집단을 다시 구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연구는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상진 사회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해서 조사한 2012년, 13년 국민의식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몇 가지 주요 쟁점, 18대 대선에서 등장했던 경제 쟁점, 그리고 복지, 경제 민주화, 그 대북 정책, 그리고 전통적인 진보 보수 쟁점인 성공의 조건으로서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구조적 조건, 집안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입장, 그리고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논쟁을 고려해서 물질적 성공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안철수 지지 집단이 어떤 가치 지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사용한 질문 문항이나 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자료집 90페이지 설명 서술 부분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표 2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된 질문 문항은 2012년과 2013년 두 조사에 이제 나누어져 있어서 질문 문항들이 그래서 두 조사를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두겠습니다. 90페이지 표 1은 5가지 쟁점,
을 통상적인 진보, 통상적인 보수적 입장으로 이제 구분을 해본 것입니다. 뭐 예컨대 대북 정책의 경우에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적 쟁점이라면 보수적 입장은 안보 체제를 강화한다든지 복지 확대가 진보적 쟁점이라면 경제 성장이 보수적 쟁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제시했던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안철수 지지 집단의 가치 지향이 문재인 지지층과 박근혜 지지층의 가치 지향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안철수 지지 집단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자 혹은 또 다자간 이제 가상 대결 구도 이제 작년에 많이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이제 설문 조사들인데요. 그래서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안철수 지지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지지층이 단순히 보수 이념 집단과 진보 이념 집단이 뒤섞여 있는 이질적 집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안철수 지지 집단을 다시 편의상 안철수 우파 그리고 안철수 좌파로 구분해서 이 두 집단이 가치 지향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혹은 공유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안철수 우파는 3자 대결 구도에서 안철수를 지지했지만 안철수가 사퇴한 실제 대선에서 박근혜 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안철수 좌파는 문재인 쪽으로 이제 이동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파, 우파라는 개념은 사실은 또 다시 기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제 저의 그 주제가 되는 복합적 유권자라고 하는 개념과 충돌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아직은 이제 익숙하게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편의상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조사의 경우에는 실제 투표, 그러니까 안철수 좌파와 안철수 우파를 실제 투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2012년 조사의 경우에는 선거 이전이기 때문에 3자 대결 구도와 박근혜, 문재인 가상의 양자 대결을 교차해서 나오는 지지 이전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자료집 91쪽의 그림 1 그리고 그림 2는 이제 3자 대결,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층의 어떤 그 비율과 그다음에 안철수 우파, 안철수 좌파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지지층 3자 대결에서 음영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안철수 지지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2쪽의 표 2를 보시면 이제 이것이 안철수 지지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2012년을 먼저 보시면 안철수 지지층은 이제 남성 그리고 2040 세대, 그다음에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 집단, 중간 소득 집단, 지역적으로 이제 서울과 호남 거주자, 이념적 진보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여성, 50대 이상 세대, 고졸 이하 학력, 그다음에 저소득층, 고소득층, 지역적으로 영남, 충청, 강원, 그다음에 이념적 보수의 특성을 보이는 박근혜 지지층과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지지층과 안철수 지지층은 대체로 이제 그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체로 안철수 지지층이 3자 대결 구도에서는 거의 높았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층이 대체로 박근혜 지지층과 좀 더 선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자료도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학적 특성만을 놓고 보면 문재인 지지층보다는 안철수 지지층이 범진보층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철수 지지 집단과 문재인 박근혜 지지 집단의 가치 지향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료집의 93쪽의 표 3을 보시면 그 아까 5가지 그 쟁점에 대해서 그 집단 간 단순 비교 분석을 수행해 본 것입니다.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표를 보면 일단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안철수 지지층이 문재인 지지층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하지만 이제 박근혜 지지층보다 그렇지만 두 집단의 중간쯤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후 조사에서는 이제 보통 3집단 이상인 경우에 2집단을 다시 그 경우의 모든 수를 다시 이제 통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후 분석에서도 안철수 지지층은 문재인 지지층과 유의도 0.05 수준에서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지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지지 집단은 경제 성장보다는 복지 확대 그리고 재벌 존중보다는 재벌 규제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지지 집단과 이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박근혜 지지 집단과 근접하면서 더 높은 그러한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집 94쪽을 보시면 이제
2013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요 쟁점 항목에 대해서 새 후보 지지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것인데요. 표를 보면 마찬가지로 대북 정책의 경우에는 안철수 지지 집단의 위치가 좀 더 중간 쪽으로 이동하면서 문재인 층과는 거리가 더 벌어지고 있지만 복지 확대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재인 지지층과 거의 비슷한 지지도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공의 조건으로 개인의 노력이냐 집안 배경이냐를 보고 있는 항목인데요. 안철수 지지 집단은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박근혜 지지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집안 배경과 같은 구조적 요소를 중시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로 문재인 지지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집 95쪽에 표 5를 보시면 이제 이것은 이제 아까 처음 앞에서 인구학적 변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안철수 지지층과 문재인 지지층 그리고 안철수 지지층과 박근혜 지지 집단 사이에 주요 쟁점에 대한 가치 지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심층 이분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예, 표를 보면 먼저 2012년 조사, 2013년 조사 모두 인구학적 변수에서는 안철수 지지층과 문재인 지지층이 비슷하고 박근혜 지지층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주로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5가지 주요 쟁점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지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안철수 지지층,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층과 박근혜 지지층과 비교된 안철수 지지층은 복지 확대와 재벌 규제의 경우에는 문재인 지지층과 비슷한 가치 성향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박근혜 지지층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성공의 조건으로 구조적 배경도 보수적인 어떤 입장으로 구조적 배경도 중시하지만 개인의 노력 역시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북 정책의 경우에는 문재인, 박근혜 지지 집단 모두와 차이가 있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학적 변수로만 볼 때 안철수 지지층은 문재인 지지층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진보층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지향으로 볼 때는 통상 일관된 진보층의 성향 리스트에서 다소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지지 집단은 일관성을 가지고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거나 일관성을 가지고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기보다 특정 영역에서는 보수적 가치를, 특정 영역에서는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는 이제 복합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철수 지지 집단 내부에 안철수 우파와 안철수 좌파의 가치 지향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료집 98쪽에 표 6을 보시면 2011년 자료를 토대로 이제 한 것이 표 6이고요. 표 7은 2013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안철수 우파, 안철수 좌파의 가치 지향을 이제 단순 비교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철수 우파와 안철수 좌파는 평균값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대북 협력, 그다음에 복지 확대 항목의 경우에만 집단 간 차이가 지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2년 자료이고요. 2013년 자료를 오면은 대북 정책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사라지고 복지 확대 항목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지지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머지 쟁점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성공 조건으로 부유한 집안을 중시하고 물질적 성공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두 집단이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안철수 우파, 안철수 좌파 간의 집단 간 차이가 유지되는지 혹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것이 자료집 98쪽의 표 8 안철수 지지층 내부 집단 비교한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2012년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 안철수 우파와 안철수 좌파는 주관적 이념, 대북 정책에 대해서만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지지되고 있고 복지 확대, 재벌 규제, 물질적 성공 이런 항목에서는 집단과 성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표 6에서 복지 확대 항목이 인구학적 집단과 차이가 있었는데요.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는 허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2013년 결과를 보시면 안철수 우파와 안철수 좌파가 참 독특하게 세대, 지역, 이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발표에서 주요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에서는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초반, 그러니까 3월에 측정되었던 대북 정책에서도 2013년, 그러니까 1년 후에 오면은 집단과 차이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2013년 자료 분석 결과가 좀 흥미로운데요. 2013년 자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 그 지역 이념에서 차이를 보이고, 그러니까 2013년 자료는 또 실제 투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철수 우파와 안철수 좌파는 안철수가 사퇴하기 전에는 기존의 정치 균열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복합적 성향에 따라서 안철수를 지지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가 사퇴한 이후에 복합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존 균열로 복귀해서 투표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료지 100쪽의 표 9를 보시면 주요 쟁점에 대한 안철수 지지 집단의 입장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먼저 경제 성장보다는 복지 확대라는 점에서는 이제 통상적 진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재벌 존경보다는 재벌 규제라는 점에서는 통상적 진보. 네, 그렇지만 개인 노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통상적 보수. 그다음에 집안 배경 역시 성공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서는 통상적 진보. 그다음에 물질적 성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통상적 보수. 그리고 대북 정책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중간, 신중한 입장.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지지 집단을 안철수 우파와 안철수 좌파로 나누어 분석하더라도 이러한 성향이 공유되고 있음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일관된 진보나 일관된 보수가 아니라 그 각 성향의 어떤 그 일부를 공유하는 그러한 그 어떤 특정, 안철수 지지 집단이 그러한 특성을 드러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복합적 유권자층, 이건 약간 임시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지지층이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동시에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복합적 유권자층이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볼 때도 안철수 지지층은 완전히 보수적이지 않고 진보주의자들이 볼 때도 안철수 지지층이 완전히 진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념적 진보와 이념적 보수가 공존하기 때문에 캐치홀 집단 또는 뭐 잡동사니 집단, 따라서 손쉽게 헤쳐 모일 수 있는 집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그것은 보수 진보라는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포착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복합적 유권자층의 등장으로 이제 또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발표의 이제 그 분석 결과는 그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안철수 그 스스로도 자신을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상식파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안철수 지지층에 그것이 이제 그 투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철수 정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치 쇄신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이제 그 안철수 현상의 어떤 복합성 이런 것들을 받아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반에 안철수 정치가 시작된 출마 직후 성장과 복지 두 바퀴로 가는 혁신경제 이런 정책을 제기하면서 사실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현상이 지금도 역시 진행 중이고 안철수 정치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가 안철수 그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재가동 역시 안철수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다면 이제 그 정치를 좀 약간 그 아까 한상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민생 정치 혹은 이제 이런 약간 복합적 유권자층의 그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탐구하는 그런 식의 정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숙 선생님께서 그 안철수 지지 집단이 그 복합적 성격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선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가 21세기를 맞이해서 특히 우리 한국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잡종화, 하이브리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최종숙 선생님도 안철수 지지 집단이 잡동산이라고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어떤 지지 집단이면 동질적 성향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계열에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은 그 하이브리드한 이 잡종사에서 별로 관계없죠. 나와 어떻게 맞고 너는 대충 큰 그야말로 철지 불구대천지 원수가 아니면 연합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핵심을 이렇게 아주 단결을 해서 소위 내포를 아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외연을 넓혀가자는데, 이전에는 좀 내포를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외연을 이렇게 확대해가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래서 이게 확실히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사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다고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회자가 간단하게 아주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좀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는 그 세 분의 발제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소위 이제 지도자의 정치의 문제고, 그 안철수와 관련해서 이 카리스마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올바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어떤 카리스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존의 카리스마와 다르기 때문에 안철수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 굳이 그 부각을 하자면 소위 소프트한 카리스마입니다. 기존에 우리들이 뭐 삼김으로 대표되던 시절이란다. 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지도자, 이런 추종 세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영웅적인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뭐 투사라든지, 어쩌면 우리 문재인 후보까지도 그와 같은 인권 변호사로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와 같은 투사로서 이거 하드한 그런 카리스마를 가졌다면, 이에 비해서 우리 그 안철수 후보께서는 소프트하지 않느냐. 여기서 소프트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상당히 그 좀 유연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플렉스블도 하고 이런 점들이 소위 말해서 안철수의 독특한 소프트 카리스마인 동시에 거의 어떤 스타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 한상진 교수님의 그 중민 이론과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서는 그때 우리 사회과학의 주요 담론이 주로 계급 계층과 관련된 분석들이었습니다. 소위 그걸 이제 변혁 주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누가 그러니까 소위 변혁의 중심이 되느냐를 계급적 혹은 계층적 차원에서 봤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이 도표에서 나타나고 표본조사 분석에서도 드러나듯이 최근에는 뭡니까? 한국 사회 분석의 핵심 변수가 소위 계급 계층적인 뭐 소득적인 것 혹은 교육적인 것에서부터 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한 교수님의 그 이제 중민 이론이 새롭게 지금 재구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세대 문제를 어떻게 단순한 것과 같은 계급 계층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혹은 무슨 다른 복합적인 요인과 결부를 해서 발전을 시킨다면 아주 적실한 것과 같은 이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발제자들의 협력으로 아주 시간을 우리가 잘 전략해서 일찍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이게 뭐 너무 잘 지켜주셨네요.